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지지난주 향후 10년간 존버할 만한 기업 3가지를 소개드리며 존버하기 적합한 기업들은 럭셔리 산업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비슷하게 럭셔리 산업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3가지를 소개드려 보려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변주를 섞어서 전통적인 럭셔리는 아니지만 럭셔리 특성과 현대 경영 전략을 교묘하게 섞은 기업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이유로 선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른 어떠한 기업들보다 럭셔리 기업들을 10년간 쳐다보지 않고 존버하기 좋은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속도로 제품의 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네임,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기업들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미 콕 박혀있다는 특징을 가지죠. 정말 10년간 눈을 감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예전처럼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실적이 과거 대비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럭셔리 기업의 대부분의 성장하는 방식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 및 디자인을 적절하게 재탕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의 디자인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소재를 바꾼다든지 등과 같은 재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편이죠. 이러한 방식이 통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럭셔리 제품들에서 기대하는 것은 시그니처 제품이지 절대 새로운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제품을 뜻하는 혁신과 완전히 반대되어야 럭셔리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럭셔리 기업들은 10년 뒤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제품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구조상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임금은 증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럭셔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점차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들은 항상 제품을 수요 이하로 공급을 하는 동시에 제품의 가격을 높입니다. 현대 기업 경영 방침은 수요를 최대한 예측하여 공급을 최적화한다인데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이죠. 럭셔리 기업 전략의 뚜렷한 장점은 가격 조절 능력입니다. 신제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는 변덕스럽지만 가격은 주어진 대로 사야만 합니다. 수요를 늘리는 매출 성장보다는 가격을 늘리는 매출 성장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분명 시그니처 제품들도 팔지만 새로운 시도도 꾸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 아래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단순하게 에르메스 로고가 들어간 벨트라는 이유로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들보다 비싸게 더 많이 팔리곤 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전부 충족하는 기업들은 지난주 소개드린 3가지 기업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3가지 요소를 100% 충족하진 않지만 럭셔리 산업에서의 장점을 가져다가 현대 경영 전략과 합친 기업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자는 나이키이죠. 이게 도대체 왜 명품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뚜렷하게 럭셔리의 반열에 올려도 된다 생각된 점은 에르메스와 비슷하게 나이키의 한정판 신발도 리셀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자마자 중고로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공급을 틀어막은 럭셔리 산업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리셀을 노리고 사람들이 나이키 매장 오픈 전에 줄을 서는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희소성의 게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나이키 로고를 중심으로 제품 디자인도 아주 잘하고 있죠. 티셔츠, 운동화, 바지, 밴드 등 전부 균일하고 심플하게 나이키 로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타 스포츠 브랜드들처럼 기능성을 홍보하기보다는 운동선수가 된 듯한 경험 자체를 홍보하는 느낌도 강합니다. 이건 애플의 창업가 스티브 잡스의 강연에서도 언급이 되었었고 실제로 나이키의 광고들을 보면 절대 제품을 대놓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아이디어로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에게 스폰서의 형태로 나이키 브랜드를 대중에 노출시키곤 하죠. 테니스, 골프 등의 럭셔리 스포츠 사이에서도 넓게 뿌려져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을 사용할 경우 스포츠 선수가 된 듯한 경험을 여러가지 홍보 방법을 통하여 전파시키고 있는 것이죠. 현재 매우 강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적용에 매우 익숙하고 적극적입니다. 아이폰 러닝 앱 나이키 러닝 클럽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소비자 운동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들의 운동 습관을 기반으로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죠. 또한 제페토, 포트나이트 등 메타버스 성격을 가진 게임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팀인 SKT1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죠. 매출을 살펴보시면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도 매출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며 시가총액 200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이 하루
하루에 15%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죠. 영업이익률을 12에서 13%대를 꾸준하게 유지하며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영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종목입니다. 현재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10대, 20대들에게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 향후 10년에도 현재 나이키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애플이며 저번 영상 댓글에서도 몇몇 분들이 맞춘 종목입니다. 사실 애플은 앞에서 소개드린 럭셔리 기업의 조건절 중 수요와 공급 파트에서 100% 위배됩니다.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만들어 팔자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수요 예측 실패로 고객들이 제품 주문 후 오래 있다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공급을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희소성의 게임을 하지 않는 애플은 절대 럭셔리 기업이라고 볼 수 없죠. 더불어 기술 기업 특성상 럭셔리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신기술이 계속 나오니 그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혁신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왜 애플을 이 영상에 포함시켰을까요? 애플은 럭셔리가 사실 아닌데 럭셔리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환상을 심어줘 파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참고로 애플이 럭셔리 기업이라는 아이디어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애플은 메타 희소성의 게임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아이폰을 구매할 여유가 있는 소비자는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핸드폰 한 대에 100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소비하는 게 평균 가계 소득으로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만 상류층에 속하고 싶은 사람들의 갈망을 이용하여 2015년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중 18.3%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랄한 가격 정책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전체 이익의 92%를 차지했다고 하죠. 한국에서만 보셔도 맥북이 스타벅스 입장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상류층 소속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은 중간 단계 럭셔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명 경쟁 제품들 대비 비싸긴 한데 파텍 필립, 에르메스급으로 비싸진 않은 그런 럭셔리 제품이죠. 이러한 소비자 갈망을 이끌어내는 현상은 주변에서도 충분히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양, 외관, 가격의 맥과 레노버 노트북이 있다면 어떤 제품을 살 것이냐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고 다니니까 100% 맥북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즉 무리하면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 제품들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플의 매출은 예전처럼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덩치도 크고 더 이상 애플의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더불어 영업이익률 역시 201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묻어둘 종목을 생각해보면 언급드린 브랜딩 전략 때문이라도 애플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종목은 페라리입니다. 사실 페라리를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때문에 영상 제작이 1주가 늦어졌습니다. 분명 전략부터 수익성까지 럭셔리 기업의 전형인데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자동차 산업이라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역사도 꽤 오래된 기업이라 21세기식 명품 기업이라고 보기에도 살짝 애매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술과 럭셔리를 섞은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애플과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페라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슈퍼카를 만드는 기업이죠. 항상 공급을 수요보다 적게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를 읽다 보면 Low Volume Strategy라고 정말 질리도록 써있죠. 심지어 페라리는 파텍 필립과 비슷하게 광고도 대중을 상대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F1 레이싱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것이 페라리식 마케팅이라고 하죠. 다만 최근 몇 년간 죽을 쓰고 있는 페라리 팀이긴 한데 여전히 페라리 팬층은 확고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출은 재구매 고객에게서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이죠. 2020년도 매출의 65%는 기존 페라리 오너들의 재구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페라리의 브랜드 파워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점은 페라리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향수, 시계, 전자기기 등의 페라리 로고를 입혀서 판매하고 라이센스 수익을 취하고 있죠. 페라리에게 문제는 당연하게도 전기차입니다. 향후 10년이 너무 불투명한 영역이라서 구독자분들의 페라리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로 바뀌어도 페라리 브랜드 파워가 유지, 전승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도 밖에 걸어다니다가 페라리같이 낮은 스포츠카가 돌아다니면 눈이 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비싼 슈퍼카를 구매하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역사 없는 브랜드를 보유하기보다는 엔조 페라리의 헤리티지를 살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재무적으로 사고 싶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매출은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긴 하나 코로나 시국에 공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기록했다면 내년에는 매출 성장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습니다. 더불어 영업이익률을 2016년도 15%에서 20%대까지 끌어올리며 2014년도에서부터 19년도까지 꾸준한 영업이익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페라리는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지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21세기식 명품 기업 하면 어떤 기업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